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이의 아빠는 울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구겨진 수투 자락을 가볍게 털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서명 한 줄 없는 백지 동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 골든타임이 충분했습니다. 서명만 했으면요. 4시간이었어요. 딸이 죽어가는 4시간 동안 이 남자는 서명을 미뤘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죠. 그는 딸을 리스크라고 불렀습니다.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손익계산을 한 거예요. 사흘 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남자가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장례 비용이라면서요. 그 순간 아이의 엄마가 봉투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지폐가 공중에 흩날렸어요. 한민여, 넌 오늘 하은이를 죽인 게 아니야. 네가 사람이었던 마지막 조각을 죽인 거야. 넌 지옥에 갈 거야.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서명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펜을 들고 이름만 쓰면 딸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리스크가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서명 한 줄을 미루다 딸을 잃은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과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세상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43층짜리 빌딩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꼭대기층 전체를 사용하는 남자가 있었죠. 한민혁, 46살. 그는 매일 아침 5시 45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정확히 15분 전이었어요. 그에게 알람은 확인 절차에 불과했죠. 몸이 먼저 시간을 알았고 의지가 그보다 앞서 움직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도시가 보였어요. 점점이 박힌 불빛들, 출근을 준비하는 차량들, 그리고 잠에서 덜 깬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민혁의 눈은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도시는 그에게 기회의 집합체였습니다. 사람은 자원이었고 관계는 거래였죠. 이 모든 것을 수치로 환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민혁에게는 위안이었어요. 감정이라는 변수만 제거하면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정확히 7분간 샤워를 했습니다. 물 온도는 42도, 샴푸는 3번 펌프질, 바디워시는 4번.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였어요. 거울 앞에 선 그의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46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된 피부, 날카롭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통곡물빵 한 조각, 삶은 달걀 흰자 2개, 블랙커피 한 잔. 가정부가 차려놓은 식탁에 앉아 민혁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뉴스를 훑었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누구시죠? 강남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환자분 보호자로 연락드렸는데요. 민혁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어요. 무슨 환자요? 하나은 양이요. 12살 여자아이인데. 그 순간 민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은. 8년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즉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리스크가 생긴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어느 식당의 지하 주방. 그곳은 계절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사계절 내내 후끈한 열기와 코를 찌르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독한 주방 세제 냄새가 공기 중에 눅눅하게 달라붙어 있었죠. 서은수는 그 비릿한 공기 속에서 매일 12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씨, 여기 뚝배기 덜 닦였잖아. 정신 안 차려? 손님들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주방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등 뒤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은수는 대답할 기운조차 아까워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어요. 땀과 섞인 세제 거품이 눈에 들어갔는지 화끈거리고 따가웠지만 그녀는 눈을 비비는 대신 수전에 물을 더 세게 틀었습니다. 뚝배기에 눌어붙은 자국을 쇠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며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32개, 이제 50개 남았다. 은수에게 숫자는 한민혁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민혁에게 숫자가 수익률과 리스크였다면 은수에게 숫자는 오늘 버텨야 할 노동의 양이자 하은이의 목숨값이었죠.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8년 전 그 집을 나올 때보다 손마디는 두꺼워졌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흉터처럼 박혀 있었어요. 한때 피아노를 전공하며 섬세한 손가락을 자랑했던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게 맞았겠죠. 주방 구석, 낡은 사물함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수는 급하게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은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니, 하은이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켰어요. 지금 양호실인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요. 천식이 심해진 것 같은데 보호자분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은수의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밤새 기침을 하던 아이의 가느다란 등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 괜찮아. 학교 갈 수 있어라며 억지로 웃던 12살 딸아이. 은수는 주방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아이가 아파서요. 1시간만 일찍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내일 제가 2시간 더 할게요. 부탁드려요. 주방장은 코방귀를 뀌며 행주를 내팽개쳤습니다. 서씨, 여기 점심 예약만 쉰 팀이야. 지금 가면 다른 사람들은 어쩌라고? 애 아픈 게 하루 이틀이야. 정 가고 싶으면 아예 관두든가. 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관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가 밀렸고 하은이의 호흡기 치료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은수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고 갈게요. 다시 수전 앞에 선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쏟아지는 수돗물 소리에 섞여 아무도 듣지 못할 울음이 주방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쇠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은이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8년 전 자신들을 버린 그 남자를 떠올렸죠. 민혁 씨,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슨 숫자를 계산하고 있니? 오후 4시 은수는 거의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와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문 앞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하은이를 보는 순간 은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죠. 엄마, 나 숨이 안 쉬어져. 하은이의 목소리는 구멍난 풍선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은수는 아이를 들쳐 업었습니다. 8년 사이 제법 자란 아이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었지만
퇴근길 정체에 갇힌 택시들은 초라한 행색의 모녀를 외면한 채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은수는 아이를 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남루한 차림의 여자가 아이를 업고 절규하며 달리는 풍경은 이질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피했고 어떤 이들은 신기한 듯 휴대폰을 들어 그 모습을 찍기도 했습니다. 43층 꼭대기층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한민혁이 절대 알 수 없는 바닥의 비명이었죠. 응급실의 대기실에서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병원 응급실. 하은이는 곧장 안으로 실려 들어갔고 은수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환자 보호자분, 접수부터 하세요. 간호사의 사무적인 목소리에 은수는 서둘러 가방을 뒤졌습니다. 낡은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체납된 지 오래였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도 초과였습니다. 어머니, 한도 초과라서 결제가 안 되는데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자르고 수천억의 자산을 굴리는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가 단돈 10만 원의 응급실 접수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의료진이 정장을 입은 한 남자를 에스코트하며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VIP 검진센터는 12층입니다. 이쪽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죠.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차가운 향수 냄새. 은수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곳엔 8년 전 자신들을 투자 실패라 부르며 떠났던 남자, 한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민혁은 비서와 대화를 나누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고 복도 의자에 주저앉은 초라한 행색의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아니, 그는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민혁? 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적에 잠긴 복도를 깨우기엔 충분했습니다. 민혁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로 만든 제국의 황제와 습기 찬 주방의 노동자가 8년 만에 마주본 순간이었습니다. 부서지는 평정심, 민혁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0.1초도 되지 않아 다시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은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기름때가 찌든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 당신이 여긴 왜? 민혁의 첫마디는 안부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평온한 일상에 오염물질을 발견한 듯한 불쾌함이었죠. 그 순간 간호사가 은수를 재촉하며 뛰쳐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하나은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지금 당장 수술 동의서 사인하셔야 해요. 친권자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연락 안 되나요? 민혁의 시선이 간호사의 손에 들린 차트로 향했습니다. 환자명 강하은, 연령 12세, 보호자 서은수. 민혁의 손목에서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개의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뜻밖의 만남이 가져올 법적 리스크, 불필요한 비용, 그리고 번거로움에 대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민혁 씨, 제발 우리 하은이 좀 살려줘. 당신 아빠잖아. 은수가 민혁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민혁의 매끄러운 수트 바지에 은수의 주방 기름때가 시커멓게 묻어났죠.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서 8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감정은 리스크야.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놓인 것은 모니터 속 숫자가 아니라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민혁의 시선이 은수의 거친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기억은 8년 전에 그 낡은 연립주택으로 빠르게 되감기 시작했어요. 8년 전의 겨울도 지금처럼 유난히 시리고 건조했습니다. 그때의 집안은 언제나 눅눅한 아기 기저귀 냄새와 코를 찌르는 해열제 향이 뒤섞여 있었죠. 38배 민혁은 퇴근 후 현관문을 열 때마다 그 냄새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4살이었던 하은이는 심장 질환 때문에 밤마다 발작적인 기침을 쏟아냈고 은수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위로 대신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에게 집은 휴식처가 아니라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거대한 늪과도 같았죠. 그는 소파에 몸을 깊게 묻은 채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아이의 울음소리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정교한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리스크의 수치와 당시 민혁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해외 지사 설립을 위한 핵심 팀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조건은 까다로웠죠. 24시간 내내 업무에 매달려야 했고 언제든 해외로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의 발목에는 가족이라는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채워져 있었어요. 매달 나가는 아이의 수술비와 약값은 저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은수의 지친 얼굴은 민혁의 야망을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민혁은 서류 가방 속의 실적 보고서를 보다가 거실의 은수를 바라보았죠. 하은이 오늘 기침이 너무 심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신 이번 달 월급 언제 들어와? 은수의 그 평범한 질문이 민혁의 가슴에 날카로운 균열을 냈습니다. 그에게 그 질문은 돈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라는 선고처럼 들렸어요. 민혁은 대답 대신 담배를 챙겨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초라해서 그는 주먹을 꽉 쥐었죠. 이대로 살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평생 바닥을 기어야 해. 민혁은 창밖의 낡은 가로등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만 일으키는 자산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그것을 이별이라 부르지 않고 리스크 관리라고 정의했습니다. 감정을 제거한 그만의 잔인한 논리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뒤 민혁은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은수는 젖병을 삼다 말고 멍하니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민혁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심하고 차분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혁 씨, 지금 장난치는 거지? 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민혁은 정중하게 넥타이를 고쳐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사회에서 브리핑을 하듯 냉정한 목소리로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슬픔이나 미안함 따위는 섞이지 않은 철저하게 정제된 비즈니스 언어였습니다. 은수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가 같이 있으면 셋 다 굶어 죽어. 하은이 약값 대느라 내 커리어는 멈췄고 너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잖아. 이건 서로에게 손해야. 민혁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으며 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은수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도 손을 뻗어 닦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눈물이 자신의 앞길을 막는 오염 물질처럼 느껴져 한 걸음 뒤로 물러났죠.
나라도 살아야 나중에 너희를 돕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지금의 난 하은이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실 자산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유기가 아니라 투자야. 내 인생을 성공시켜서 그 배당금을 나중에 주겠다는 뜻이지. 민혁은 투자라는 단어를 뱉으며 스스로의 비겁함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은수가 하은이를 안고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민혁은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혁은 그 좁고 습한 방에서 탈출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죠. 민혁이 떠난 뒤 은수에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병든 아이뿐이었습니다. 민혁은 약속했던 배당금 대신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린 이혼 합의서를 남겼어요. 은수는 법정 싸움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몸을 던져 돈을 버는 것뿐이었죠. 민혁이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와인을 마시며 승전고를 울릴 때 은수는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마시며 뚝배기를 닦았습니다. 민혁이 성공이라는 이름의 훈장을 가슴에 달 때 은수의 손마디는 노동의 흉터로 뒤덮였어요. 민혁이 잊고 지냈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은수는 매일 밤 하은이의 심장 소리를 체크하며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은수는 하은이에게 아빠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죽은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이 자신들을 리스크라고 부르며 버린 아빠를 아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은이는 가끔 밤마다 아빠를 부르며 울었고 그때마다 은수는 주방에서 훔쳐온 소금으로 가슴을 문지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증오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한 원한이 되어 굳어졌습니다. 민혁이 말했던 투자가 사실은 가장 비열한 도망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은수는 8년간 단 한순간도 민혁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가 자신의 발등을 찍는 날이 오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날이 오기를 매일 밤 기도했죠. 다시 응급실의 시간. 기억의 터널을 빠져나온 민혁의 눈앞에 다시 현재의 병원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8년 전 자신이 내던졌던 그 비정한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어요. 은수의 기름때 묻은 손은 여전히 그의 비싼 수트 바지를 붙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인해, 당신이 아빠잖아. 한민혁, 제발 이번만은 사람답게 굴어. 은수의 절규는 8년 전의 울음소리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민혁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민혁은 간호사가 내민 수술 동의서를 내려다보았죠. 8년 전 자신이 계산했던 그 모든 숫자가 이 종이 한 장 앞에서 무의미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뇌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만약 지금 서명을 했다가 수술이 잘못되면 8년간 연락도 없던 아빠가 나타나 아이를 죽였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면 그의 인생에 오점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민혁의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의 투자가 성공했음을 증명하듯 그의 손목에서는 2,800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비정하게 빛나고 있었죠. 민혁은 서서히 펜을 들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하은이의 얼굴이 아닌 동의서 하단의 면책 조항을 훑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은수의 오염된 손이 닿은 수트 자락을 보며 본능적인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은수의 절규는 그에게 슬픈 곡소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관리해온 자신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소음처럼 들렸어요.
그는 잠시 휘청거리는 듯 했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으며 은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민혁은 간호사가 내민 수술 동의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응급실 구석의 어두운 복도를 향해 걸어갔죠. 그의 뒤로 은수의 비명이 따라붙었지만 민혁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장실 근처의 한적한 비상구 계단으로 몸을 숨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곳은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시멘트 냄새가 섞여 민혁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차갑게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 변호사의 단축 번호를 눌렀고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눈은 다시 매서운 수전노의 눈으로 변해갔죠. 최 변호사, 나야. 지금 급한 건이라 바로 좀 물어보자. 민혁의 목소리는 방금 전 딸의 죽음을 목격한 아빠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는 계단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2,8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준 시간은 이제 9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민혁에게는 아이의 숨통보다 자신의 리스크를 관리할 시간이 더 절실했죠. 변호사의 조언과 법적 리스크의 산출. 수학이 넘어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명쾌하면서도 비정했습니다. 민혁은 동의서 하단의 조그만 활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자신이 서명했을 때 발생할 모든 법적 가능성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만약 수술이 실패했을 때 병원이 아닌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확률을 소수점 단위로 따지듯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8년 동안 양육권도 없었고 교류도 전혀 없었잖아. 그런데 지금 이 서명을 하는 순간 내가 보호자로서 모든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 나중에 의료 과실이 터졌을 때 내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야? 아니면 오히려 내가 독박을 쓰는 거야?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판례를 들먹이며 민혁의 불안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민혁이 서명한 후 아이에게 장애가 남거나 사망했을 때 전처인 은수가 민혁을 상대로 부양 의무 소홀이나 과실치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민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혁에게 하은이는 이제 사랑하는 딸이 아니라 자신의 평판과 자산을 위협하는 거대한 소송 리스크로 변해버렸죠. 그는 만약 이 사실이 이사회에 알려지거나 언론에 보도될 경우 자신의 주가가 얼마나 폭락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90분 뒤에 있을 M사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가정사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민혁의 손등에 핏대가 섰습니다. 같은 시간 응급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은수는 시계를 보며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골든타임은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었고 민혁이 사라진 복도 끝은 여전히 캄캄하기만 했죠. 그녀는 아이의 인공호흡기 소리가 점점 느려지는 것 같은 환청에 시달리며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은수는 민혁이 전화를 하러 간 것이 하은이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8년 전 자신들을 버렸지만 그래도 한때는 아이의 옹알이에 환하게 웃어주던 남자의 일말의 양심을 믿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믿음은 날카로운 절망으로 바뀌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하은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곧 올 거야. 은수는 차마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응급실 바닥의 차가운 타일 위에서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고 민혁의 시계와는 다른 속도로 흐르는 절망의 시간이 그녀를 덮쳤어요. 그녀는 민혁이 서 있는 그 복도 너머에서 무슨 추악한 계산이 오가는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기적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에서 통화를 마친 민혁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려다 병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어요. 서명을 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민혁에게 귀속되지만 서명을 미뤄서 발생하는 일은 전처의 뒤늦은 연락 때문으로 돌릴 수 있다는 비열한 조언이었죠. 민혁은 동의서 위로 떨어진 자신의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사회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지위가 단 10분 만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그에게 하은이의 생명은 확률의 문제였지만 자신의 성공은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민혁은 펜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서명란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죠. 내가 서명하지 않아도 은수가 했겠지. 병원에서 어떻게든 하겠지. 내가 꼭 독박을 쓸 필요는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최면을 걸며 비겁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다시 복도로 걸어 나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느릿했어요. 그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은수의 절박한 시선을 느끼자 다시 얼굴에 차가운 가면을 덧씌웠습니다. 민혁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M사의 회장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고 내용은 협상 시간을 앞당기자는 것이었죠. 민혁은 그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아이의 수술 동의서보다 비즈니스 메시지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1분의 교차. 응급실로 돌아온 민혁의 손에는 여전히 잉크 한 방울 묻지 않은 깨끗한 동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민혁을 향해 달려왔고 은수는 민혁의 표정에서 불길한 전조를 읽어냈어요. 복도의 전광판에는 하은이의 심박수가 위험 수치로 떨어졌음을 알리는 붉은 신호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서명하세요. 아이 숨 넘어갑니다. 의사의 압박에도 민혁은 여전히 침묵을 지킨 채 동의서와 시계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8년 전 자신이 내뱉었던 투자라는 단어가 그의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을 내며 맴돌았죠. 그는 이제 이 투자의 실패를 인정하고 손실을 확정지어야 하는 시점임을 깨달았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응급실의 기계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어요. 은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혁의 계산기는 마침내 리스크 제로라는 결과값을 산출해냈고 그것은 곧 하은이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죠. 의사 선생님, 이 서류의 3번 조항이 조금 걸리는데요. 이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바로 하죠. 그것은 서명을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시간을 끌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마의 제안이었습니다. 은수는 민혁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지만 민혁은 그저 시계의 초침이 마지막 10분을 넘기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은이의 멈춰가는 심장 소리와 대비되는 민혁의 정교한 시계 소리가 복도를 지배하며 대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민혁의 뺨을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공기가 차갑게 때렸습니다. 방금 전 변호사와 나누었던 그 비정한 법리적 계산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벽한 논리로 무장한 채 자리를 잡았죠. 복도 바닥의 대리석은 천장의 형광등 빛을 반사하며 마치 얼음판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 든 수술 동의서의 빳빳한 촉감을 느끼며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는 규칙적이었으나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기괴한 파열음을 내며
복도의 정적을 비정하게 짓눌렀습니다. 그가 은수가 기다리는 대기석으로 발을 떼기도 전 복도 저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생명의 끈이 위태롭게 흔들릴 때 발생하는 처절한 아우성이었어요. 의료진들이 비명을 지르듯 급하게 뛰어가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스트레처 카트의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진동은 그의 발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기분 나쁘게 전해졌습니다. 다급한 외침들은 복도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으며 차가운 허공으로 무력하게 흩어졌어요. 심정지입니다. 제세동기 준비해요. 차트 가져오고 인턴들 전부 붙으세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 광경을 응시했습니다. 휴대폰 너머에서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려오고 있었으나 그의 시선은 이미 응급실 중앙의 아수라장에 고정되었죠. 의료진들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거대한 성벽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스트레처 위에 누운 것은 겨우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였어요. 아이의 작은 몸은 의료진의 거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형처럼 무력하게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5시 12분의 비명과 조종. 충전 완료. 모두 비켜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며 제세동기가 작동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듯 카트 위로 내려앉았죠. 그는 그 광경을 넋이 나간 듯 바라보았으며 손에 든 휴대폰이 바닥으로 미끄러질 뻔한 것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의 직선이 잠시 요동치는 듯 했으나 차가운 기계음은 다시금 수평선을 그리며 심장 박동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선포했어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선고가 병원의 하얀 조명 아래서 비정하게 내려진 순간이었죠. 한 번 더 에너지 높여서 다시 쏴요. 의사의 절박한 지시와 함께 다시 한번 쿵 하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다시 한번 처참하게 튀어 올랐으며 그 충격은 지켜보던 그의 가슴까지 시리게 만들었어요. 그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으며 통화 중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비극의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처치 구역 옆에서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죠. 아이의 엄마인 것 같은 그 여자는 두 손을 모으고 울부짖었으며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떨리는 입 모양만으로도 그녀의 절박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으며 그는 아이의 아버지인 듯 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어깨를 부서질 듯 붙잡고 함께 울고 있었죠. 그의 온몸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3분의 시간이 영겁처럼 흘러갔어요. 의료진 중 한 명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고 심폐소생술을 멈춘 뒤 자신의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5시 12분. 그 순간 어머니의 비명이 응급실 전체를 뒤흔들며 사람들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하는 비명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처참하게 부서졌어요. 그녀는 스트레처로 달려가 이미 축 늘어져 버린 아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려 바닥을 손으로 긁어대며 통곡했죠.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비극으로 꽉 채웠고 그는 그 장면을 심연의 끝에서 바라보듯 주시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흘러나왔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거기 계십니까? 하는 물음이 들렸으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앞에서 간호사가 다른 보호자에게
서류를 건네는 장면이 다시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규 바로 옆에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으며 5살쯤 된 여자아이와 그 부모였습니다. 아이는 링거를 맞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해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였죠.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아버지는 간호사가 내민 펜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남자의 행동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남자는 서류를 읽지도 않았고 조항을 따지지도 않았으며 오직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맨 아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종이 위를 긁는 거친 펜 소리가 세 장의 서류에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 수술해 주세요. 제발요.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결단만큼은 바위처럼 단호했죠. 옆에 서 있던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으며 두 사람의 눈에 고인 눈물은 공포가 아니라 아이를 살리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망령처럼 지켜보았으며 그들은 서류 한 장 확인하지 않고 법적 책임도 비용 문제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딸을 살리기 위해 펜을 들었던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방금 전 변호사와 나누었던 면책 조항과 소송 리스크라는 단어들이 그 아버지의 단호한 서명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달았죠.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차가운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으며 최 변호사와의 통화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대표님, 제 의견은 하는 변호사의 말을 그는 가차없이 끊어버렸어요. 오전 5시 20분에 얼어붙은 잉크.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그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으나 걸음걸이는 아까와 다르게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릴 때마다 그의 가슴속 어딘가에서도 기분 나쁜 균열이 생기는 듯 했죠. 그는 그녀 앞에 서서 재킷 안주머니에서 접어두었던 수술 동의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으며 그의 눈에 고인 고뇌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재킷 안쪽에서 은색 만년필을 꺼냈으나 그 펜은 종이 위에 닿지 않았죠.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막힌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들이 환상처럼 겹쳐졌으며 죽은 아이와 무너진 부모 그리고 망설임 없이 서명한 아버지가 그의 뇌리를 난도질했어요. 그런데도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왜 그래? 왜 안 써? 라고 물었으나 그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리스크와 책임,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라는 변수들이 서로 충돌하며 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소시오패스적 이성이 격격하게 부딪히는 그 찰나의 시간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아이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라는 그 비릿한 자각이 펜을 쥔 손가락 끝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디지털 시계가 오전 5시 20분을 가리켰습니다. 아이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이제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응급실의 기계음은 마치 최후의 통첩처럼 복도의 정적을 비집고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끝에 맺힌 잉크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질 듯 말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그녀의 절망적인 시선이 그 펜 끝에 박제되었죠.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시계 초침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환청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머릿속 계산기는 멈추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내며 그의 의지를 꺾어 놓았죠. 서명을 하는 순간 하은이는 딸이 아니라 거대한 부채가 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결국 펜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렸으며 종이 위에는 단 한 자의 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전 5시 20분, 희망의 불꽃이 그렇게 차갑게 식어갔죠. 오전 5시 20분에 멈춰섰던 민혁의 펜 끝은 결국 종이 위로 내려앉지 못한 채 다시 그의 재킷 안주머니로 사라졌습니다. 응급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하며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병원 복도를 비추었으나 그 빛은 희망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죠. 민혁은 은수의 절규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복도 끝 비상구 계단으로 몸을 숨기며 최 변호사에게 재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이의 심장 박동보다 자신의 사회적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훨씬 더 크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최 변호사는 여전히 냉정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민혁의 불안을 교묘하게 부추기며 서두르지 말 것을 종용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서명하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이 상태가 저런데 수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전처 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라는 말은 민혁에게 면죄부처럼 들렸죠. 그는 전화를 끊고 복도 벤치에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캔커피를 들이켰으며 그 비릿한 단맛은 오히려 그의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마비시켰습니다. 민혁은 가끔 고개를 들어 응급실 쪽을 바라보았으나 그 시선은 아빠의 걱정이 아니라 관찰자의 호기심에 가까웠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오늘 오전 9시에 예정된 M&어 관련 뉴스를 체크하며 자신이 돌아갈 유리제국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경고했던 마지막 10분의 골든타임은 이미 3시간 전에 속절없이 타버렸고 이제 하은이에게 남은 건 기적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가는 체온뿐이었습니다. 민혁이 외면한 그 10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살인의 시간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명품 시계를 보며 이 3시간의 침묵이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패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가 넘어서자 병원 로비는 교대하는 의료진들과 일찍부터 몰려든 환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안쪽 하은이의 구역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거운 침묵과 기계음만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죠. 하은이의 혈압은 이제 한계치를 넘어서며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으며 산소 포화도 수치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이미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입술이 터지도록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으나 그녀의 시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다시 한번 민혁을 찾아 복도로 뛰쳐나왔을 때 그의 눈에는 살기에 가까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민혁의 손에 여전히 백지 상태로 들려있는 동의서를 보며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렸으며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를 울릴 정도로 거칠게 터져나왔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새벽에 드린 그 마지막 10분이 아이를 살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3시간이나 지난 지금은 수술을 하고 싶어도 아이 몸이 버티질 못해요. 당신이 그 시간을 쓰레기통에 쳐넣은 거라고요. 민혁은 오히려 의사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했으나 의사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아이가 죽어가는 거야. 이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방관이야. 라는 의사의 마지막 말은 민혁의 가슴에 날카로운 균열을 냈지만 그는 끝내 펜을 들지 않았어요. 오전 8시 30분 하은이의 생명을 붙들고 있던 마지막 신락 같은 기회가 민혁의 비정한 계산 속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지던 찰나였습니다. 오전 8시 48분 마침내 응급실 안쪽에서 들려오던 불규칙한 기계음이 날카로운 단음으로 바뀌며 복도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삐 하는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이 정지했음을 선포하는 비정한 종소리처럼 들렸으며 민혁의 펜 끝은 그 소리에 반응하듯 미세하게 떨렸으나 끝내 종이 위로 내려앉지는 못했죠. 의사는 자신의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떨구었고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간호사들도 일제히 동작을 멈추며 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수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바닥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으며 자신의 가슴을 손톱으로 긁어내렸고 입에서는 피냄새 섞인 신음만이 흘러나왔어요. 민혁은 여전히 백지동의서를 쥔 채 굳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제 아이의 얼굴이 아닌 허공의 어느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8년 만에 마주한 딸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민혁의 비겁한 계산 속에서 잉크 한 방울 묻히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버렸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무거운 걸음으로 걸어 나왔으며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민혁의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그를 경멸 섞인 눈으로 쳐다보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로 최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망시각 오전 8시 48분. 동의서가 없어서 수술을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아버님, 당신이 아이를 살릴 유일한 기회를 당신 손으로 직접 뭉개버린 겁니다. 라는 의사의 말은 민혁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벼락과 같았죠. 악마의 안도와 서늘한 각성.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고 돌아선 순간 민혁의 머릿속에서는 기괴한 안도감이 찰나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과 함께 서명하지 않았으니 의료과실 책임도 없고 양육권자였던 은수와의 지루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이유도 사라졌다는 계산이 완료되었죠. 그는 이 잔인한 결과 앞에서도 자신의 완벽한 리스크 관리가 성공했음을 자축하듯 구겨진 수투자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자신의 제국이 보존되었다는 비정한 안도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본 은수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울부짖던 그녀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 시퍼런 도끼가 들어차기 시작했죠. 은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민혁의 앞으로 다가왔으며 그녀의 얼굴은 이제 절망이 아니라 거대한 복수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매끄러운 수투자락을 붙잡는 대신 그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지만 복도를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민혁, 넌 오늘 하은이를 죽인 게 아니야. 내가 사람이었던 마지막 조각을 죽인 거야. 은수의 그 말은 민혁의 폐부 깊숙이 박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저주가 되었습니다. 민혁은 불쾌한 듯 한 걸음 물러섰으나 은수의 눈동자에 서린 서늘한 안광은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은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민혁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가봐.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더러운 제국으로. 라는 그녀의 배웅은 민혁이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소름 끼치는 선고였습니다. 오전 9시 10분, 민혁은 비서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병원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병원의 비린내와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으며 민혁은 평소처럼 경제신문을 펼쳐들었죠. 그는 곧 있을 M&A 협상의 시나리오를 복기하려 애썼으나 신문의 활자들이 자꾸만 하은이의 이름으로 보이는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의 에어컨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그의 손등에는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아났어요. 민혁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2,8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크고 날카롭게 들렸으며 그것은 마치 응급실에서 들었던 하은이의 마지막 심박수 기계음처럼 그의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살인자라는 단어로 변해 귓가에 맴돌기 시작하자 민혁은 미친 듯이 창문을 내렸으나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차가운 겨울바람뿐이었죠. 완벽했던 그의 유리제국에 아주 미세하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매끄럽게 차를 몰았으나 민혁은 차 시트 밑에서 하은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오한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숨을 몰아쉬었으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혁이 성공이라는 이름의 전장으로 복귀하는 동안 은수는 텅 빈 병원 복도에서 그의 몰락을 기원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아이의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비정한 승리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지옥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하은이의 장례식은 구로동 뒷골목의 작고 허름한 병원 지하실에서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빌딩 숲이 즐비한 강남과는 달리 이곳은 비가 오지 않아도 늘 습기가 차 있고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죠. 은수는 이틀째 상복 차림으로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첫날 다 쏟아부어 말라버렸고 이제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탈진한 상태였어요. 빈소안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조문객이라고는 은수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과 몇몇 이웃 주민이 전부였죠. 상탁 위에는 하은이가 평소에 그렇게나 좋아하던 딸기 사탕 한 봉지와 아이가 병실 침대 머리맡에 늘 두었던 때 묻은 곰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 인형의 해진 귀를 만지며 하은이의 온기를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어른 되면 엄마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라고 속삭이던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가슴을 후벼 팠어요. 장례 이튿날은 원래 가장 북적이고 슬픔이 깊어지는 법인데 하은이의 빈소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은수는 향이 타들어가며 내는 가느다란 연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 연기는 마치 민혁이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처럼 허공으로 무력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삶이 이 지하실의 어둠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그런 삶 말입니다. 정적을 깨고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고압적인 그 소리는 이 허름한 지하 공간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파동이었죠. 이윽고 빈소 입구에 나타난 남자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한민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싼 코트에 향냄새가 배는 것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은수는 그를 보자마자 멈췄던 심장이 다시 고통스럽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혁은 아무런 말도 없이 영정 사진 앞에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기계적으로 절을 하고 일어난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 하나를 꺼내 은수 쪽으로 툭 던지듯 내려놓았죠. 장례비로써 애 마지막 가는 길인데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보내주지 그랬어. 라는 민혁의 목소리는 마치 남의 집 잔치에 조의금을 내는 사람처럼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민혁은 주위를 둘러보며 이런 구석진 곳에 하은이를 둔 건 내 무능이야. 그러니까 내 호의를 거절하지 마. 라며 오만한 눈빛을 보냈어요. 은수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돈이 들어있을 테지만 은수의 눈에는 그것이 돈이 아니라 하은이의 목숨을 헐값에 사려는 피 묻은 종이 조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어 그대로 민혁의 가슴팍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 더러운 돈 치워. 내가 그날 10분만 계산기를 안 돌렸어도 우리 하은이는 지금 수술받고 살아있었어.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은수의 외침은 빈소벽을 타고 반사되어 민혁의 뇌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봉투가 터지면서 10,000원과 50,000원권 지폐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듯 흩날렸습니다. 빳빳한 지폐들은 하얀 국화꽃 위로 그리고 하은이의 곰 인형 위로 비정하게 떨어졌죠. 민혁은 자신의 코트에 닿은 지폐를 털어내며 차갑게 냉소했습니다. 결국 자존심인가? 그게 자식을 잃은 어미가 할 짓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지. 죽은 애가 이 돈을 알겠어? 민혁의 그 뻔뻔한 대답은 은수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짓밟으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어요. 민혁이 비웃음을 흘리며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빈소 입구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정말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목소리의 주인공은 민혁의 친동생이자 은수의 전 시누이인 한미소였습니다. 8년 전 이혼 당시에도 오빠의 비정함에 진저리를 치며 은수의 편을 들어주었던 유일한 시댁 식구였죠. 미소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오빠를 노려보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은이가 평소 좋아하던 분홍색 원피스 한 벌이 들려 있었어요. 미소는 은수를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조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만 잘 살아서 미안해. 미소의 진심 어린 눈물에 은수는 비로소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미소는 한참을 울다가 민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빠에 대한 애정 대신 멸시와 경멸만이 가득 차 있었죠. 미소는 민혁에게 다가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적막한 장례식장 지하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혁의 고개가 옆으로 거칠게 돌아갔고 그의 하얀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민혁은 당황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동생을 노려보았지만 미소의 기세는 폭풍처럼 거셌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랑 같은 피가 흐른다는 게 수치스러워. 오빠가 오늘 버린 건 하은이가 아니라 바로 오빠 자신이야. 이제 오빠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미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민혁의 영혼을 베어내는 비수 같은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미소는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구두발로 짓밟으며 민혁의 얼굴 앞에 하은이의 새 옷을 내밀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당장 꺼져. 오빠가 리스크니
모니 계산기 두드리는 동안 이 옷 한번 못 입어보고 하은이는 떠났어. 오빠는 이제 평생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갇혀 살게 될 거야. 내가 오빠가 얼마나 괴물 같은 인간인지 오빠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회장님들, 이사님들한테 다 알릴 거니까. 민혁은 자신의 마지막 혈육인 동생마저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며 등을 돌리자 처음으로 얼굴에 깊은 당혹감과 수치심을 내비쳤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온 민혁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가죽 냄새보다 더 진하게 그의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장례식장의 그 독한 향 냄새였습니다. 민혁은 창문을 활짝 내렸지만 폐부 깊숙이 박힌 그 비릿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는 운전대를 꽉 쥐었으나 미소에게 맞은 뺨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그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괴물. 내가 괴물이라고? 민혁은 낮게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에 젖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한 차 안에서 아주 미세한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삐 거리는 그 소리는 분명 하은이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던 응급실의 심박수 측정기 소리였죠. 민혁은 소스라치게 놀라 오디오를 껐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고 그의 머릿속 안쪽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나 안아줘. 나 너무 추워. 4살 때 하은이가 냈던 그 맑은 목소리가 환청이 되어 민혁의 귓가를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이 세운 거대한 유리 제국이 안에서부터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을 성공과 리스크 관리라는 이름 아래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버린 자식의 눈물 하나 관리하지 못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차 안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거울 속에 그는 화려한 대표의 모습이 아니라 피 묻은 돈다발 속에 파묻혀 썩어가는 시신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밖에서는 다시 시린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민혁은 이제 자신이 평생 단 한숨도 편히 자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하은이의 작은 관이 화장장으로 옮겨졌어요. 은수는 끝까지 관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이미 차가워진 손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죠.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은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12해 동안 키운 아이가, 품에 안으면 따뜻했던 아이가 이렇게 작은 함 안에 들어가다니요. 은수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소가 옆에서 그녀를 부축했어요. 낙골당까지 함께 갔습니다. 작은 칸에 하은이의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영정 사진을 세우고 좋아하던 인형을 옆에 놓았죠.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하은이가 5살 때부터 안고 자던 거였습니다. 은수는 유리문 너머로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하은아, 엄마 금방 올게. 외롭지 않게 자주 올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샘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았죠.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자. 혼자 있으면 안 돼. 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하은이가 없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도망치면 영원히 도망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미소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연락처를 은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언제든 전화해.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상관없어.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은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구로구의 낡은 반지하 방으로요. 문을 열자 어둠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이가 쓰던 이불에서, 베개에서, 옷장에서 딸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죠. 은수는 하은이의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거기에는 아이의 머리카락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치 딸을 안고 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무언가가 손에 닿았습니다. 베개 밑에 숨겨져 있던 종이였어요. 은수는 그것을 꺼내 불빛 아래 펼쳐보았습니다. 편지였습니다. 하은이의 글씨체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죠. 엄마에게. 은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요즘 많이 아픈 거 알지? 걱정 끼쳐서 미안해. 엄마가 새벽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는 거 다 알아. 나 때문인 거 알아. 미안해.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은수의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어요. 엄마, 나 소원이 있어. 아빠 한 번만 보고 싶어? 얼굴이 잘 기억 안 나. 사진도 없잖아. 그냥 한 번만이라도 보면 좋겠어. 근데 이건 엄마한테 말 못해. 엄마 속상할까봐. 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혹시 내가 많이 아프면 그때는 아빠한테 연락해줘. 아빠가 오면 좋겠어. 아빠 손 잡아보고 싶어? 아빠가 나 안아주면 좋겠어.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은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많이 아프다는 걸요. 그래서 미리 편지를 써둔 거였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아이의 마지막 소원은 아빠였습니다.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어요. 손 잡아보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아빠는 동의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펜을 들지 않았어요. 리스크를 계산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숨을 거둔 후에는 안도했죠.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슬픔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심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서늘한 것이었죠. 은수는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죠. 하지만 은수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아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딸을 잃은 엄마의 세상. 그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 남았습니다. 한민혁? 그 이름이 은수의 머릿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빌딩에서는 민혁이 회의 중이었습니다. M&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민혁은 평소처럼 날카롭게 숫자를 분석하고 빈틈없이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회의 중간중간 그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벽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민혁은 시계를 흘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자꾸 다른 소리로 변했습니다. 심박 모니터의 경고음이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갔습니다. 민혁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보석처럼 빛났죠. 예전에는 저 불빛들이
전부 자신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죠.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 하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4살 때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혼하던 날 밤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을 흔들던 얼굴. 아빠 안녕.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혁은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M&A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거래였죠. 민혁은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읽히지 않았어요. 서류가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병원 동의서였습니다. 잉크 한 방울 묻지 않은 백지 동의서가 손에 들려 있었죠. 민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내일 일정 말씀드릴까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죠. 비서가 나간 후 민혁은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혁은 유리창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그 질문이 떠오르자마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리스크를 피했고 경력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민혁은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직접 운전하기로 했죠. 차가 빌딩을 빠져나와 도로를 달렸습니다. 깊은 밤, 도로는 한적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드 미러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12살쯤 된 여자아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뒷좌석만 있었습니다. 민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환각이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혁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새벽 5시 45분에 일어나고 정확히 7분간 샤워를 하고 같은 아침 식사를 했죠. 회사에 출근해서 회의를 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밤이 문제였습니다. 잠들 때마다 같은 꿈을 꾸었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복도에서 그는 펜을 들고 서 있었죠. 동의서가 손에 들려 있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서명하려고 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그 목소리에 펜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처치실 유리창 너머로 하은이가 보였어요. 작은 몸에 온갖 관이 연결된 채 누워 있었죠. 아이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왜 안 써, 아빠? 그 순간 심박 모니터가 울렸습니다. 수평선. 아이의 눈이 감겼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매일 밤 같은 꿈이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식은땀에 젖은 채 눈을 떴죠. 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하은이의 얼굴이 보였으니까요.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알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두 알이 필요했습니다. 효과가 점점 약해졌죠. 회사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어요. 회의 중에 갑자기 말을 멈추는 일이 생겼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누군가 부르면 그제야 정신을 차렸죠. 임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요즘 이상하시네. 피곤해 보이시더라. 민혁은 그런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괜찮다고,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환청이었어요. 회의실 벽시계 소리가 심박 모니터 소리로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제세동기 충전 완료 신호로 들렸죠. 복도를 걸을 때면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2주일째 되던 날, 민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볼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피부는 푸석해졌고 눈빛은 흐려졌죠.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어깨 너머로 작은 얼굴이 보였어요. 12살쯤 된 여자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한 피부, 파란 입술, 그리고 원망이 서린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민혁은 숨을 멈췄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거울을 보았죠. 자신의 얼굴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어요. 민혁은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환각이야. 그냥 환각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민혁은 비서에게 병원 예약을 지시했습니다. 수면 클리닉이었어요. 불면증 치료를 받기로 했죠. 정신과는 싫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의사는 수면다원 검사를 권했어요. 하룻밤 병원에서 자면서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검사였습니다. 민혁은 동의했죠. 검사 당일 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에 센서가 부착되었습니다. 심박, 뇌파, 호흡, 움직임을 모두 측정한다고 했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혁은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 그리고 희미한 약품 냄새가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3주 전에도 이 냄새를 맡았다고. 강남중앙병원 응급실에서요.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꿈을 꾸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피로가 너무 쌓여 있었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의식이 흐려졌죠. 그리고 다시 그 꿈이 찾아왔어요. 응급실 복도였습니다. 민혁은 펜을 들고 서 있었어요. 동의서가 손에 들려 있었죠.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그를 둘러싸고 바라보고 있었죠. 의사, 간호사, 보호자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까지 모두가 그를 침묵 속에서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하나같이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혁은 펜을 들어 올렸어요. 서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군중 사이로 누군가 걸어왔어요. 작은 아이였습니다. 하은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었죠. 맨발이었습니다. 창백한 피부와 파란 입술이 형광등 불빛 아래 더욱 선명해 보였어요. 아이가 민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왜 놔버렸어? 민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안아줬어? 왜 나 안 봤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투명한 눈물이 창백한 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어요. 나 아빠 기다렸어. 매일매일 기다렸어. 민혁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안 왔어. 나 죽을 때도 안 왔어. 아이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하얀 환자복에 붉은 얼룩이 번졌죠. 아이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빠가 나 죽였어. 민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가 서명 안에서 내가 죽었어. 아이가 손을 뻗었어요. 피로 물든 작은 손이 민혁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빠도 나처럼 돼. 민혁은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병원 침대 위였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죠. 센서들이 미친 듯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심박수가 갑자기 치솟았어요.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방 안에 울렸죠. 다음 날 아침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심각한 수면 장애였습니다. 악몽 장애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의심된다고 했어요. 최근에 큰 충격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죠. 외상 후 스트레스.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신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요? 자신이 외상을 입었다고요? 민혁은 비웃었습니다. 자신은 가해자였어요. 피해자가 아니었죠. 트라우마를 겪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유리 제국의 균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혁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CEO였지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부서지고 있었죠. 수면제 복용량이 4알로 늘었습니다. 그래도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하은이가 보였고 눈을 뜨면 환청이 들렸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민혁 때문에 회사 실적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떨어졌고 언론에서는 그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했죠. 어느 날 오후 민혁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유리창을 물들이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아빠, 왜 그랬어? 나 살 수 있었어. 아빠가 서명만 했으면. 사방에서 메아리치는 환청의 민혁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본 순간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거울 속에 하얀 환자복을 입은 하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나 무서웠어. 죽을 때 너무 무서웠어. 민혁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의 가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명 한 줄이면 됐습니다. 이름을 쓰는 데는 3초면 충분했죠. 하지만 그는 리스크를 계산하느라 아이를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민혁은 이마를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박고 울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형벌이라는 것도요. 매일 딸의 환영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직면해야 하는 벌.
그는 사무실 책상 서랍 안쪽에 접어두었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잉크 한 방울 묻지 않은 백지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텅 빈 서명란에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한민혁? 너무나 늦어버린 서명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서명이었죠. 하지만 그는 써야만 했습니다. 동의서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출근했을 때 민혁은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동의서가 쥐어져 있었죠. 민혁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새로운 하루는 없었습니다. 오직 어제만 있을 뿐이었죠. 하은이가 죽은 그날이 영원히 반복되는 감옥. 이게 내 벌이구나. 유리제국의 황제는 스스로 지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열쇠는 없었습니다. 영원히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한민혁은 더 이상 한솔그룹의 대표가 아니었어요. 이사회에서 회의만이 통과되었죠. 공식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였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서졌어요. 안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혁은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팔았어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이 남아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매일 같은 하루를 보냈어요. 새벽에 악몽을 꾸며 깨어나고 낮에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밤에는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악몽이 찾아왔죠. 환청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 그 목소리가 매일 들렸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하은이의 목소리가 그를 따라다녔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혁은 그 목소리를 기다렸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 목소리만이 딸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혁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하은이의 유골함이 안치된 작은 칸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2살 아이의 얼굴이요. 민혁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딸의 무덤 앞에 온 게요.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오지 못했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왔습니다.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저 딸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민혁은 유리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딸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하은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야. 늦게 왔어.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다 아빠 잘못이야. 내가 죽은 것도, 내가 아팠을 때 옆에 없었던 것도, 8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본 것도, 전부 다. 민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널 리스크라고 불렀어. 방해 요소라고 생각했어.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그때는 몰랐어. 그는 이마를 유리문에 박았어요. 근데 이제 알아. 내가 리스크가 아니었어. 아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였어.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민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납골당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울음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눈물이 멎은 후 민혁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접힌 종이였습니다. 병원 수술 동의서였어요. 1년 동안 품에 지니고 다녔죠. 서명란에는 이제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서명이었어요. 민혁은 동의서를 유리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아빠가 써왔어. 1년 늦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제대로 할게. 펜 들고 망설이지 않을게. 바로 서명할게. 민혁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아빠라고 불러줄래? 한 번만이라도.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민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어요. 슬프고 쓸쓸한 미소였지만 그래도 미소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영정사진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을 나왔죠. 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하지만 민혁에게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절은 영원히 그의 겨울에 멈춰 있었어요. 하은이가 떠난 그 새벽에요. 민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이 마치 하은이의 미소 같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어요. 잘 가, 하은아. 아빠가 사랑해.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었죠. 민혁은 걸음을 옮겼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뒤로 동의서가 바람에 날렸어요. 한민혁이라고 적힌 서명이 봄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적힌 이름이었죠. 아이를 죽인 건 결정을 미룬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도 결국 죽었어요. 걸어다니는 시체가 되어 자신이 만든 감옥 안에서 영원히 숨쉬고 있을 뿐이었죠. 그것이 한민혁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사형보다 무거운 형벌이요. 살아서 받는 지옥이었습니다. 서명 한 줄을 미뤘던 3초의 시간이 평생을 갇혀 지낼 감옥이 되어버린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때로 눈앞의 숫자와 손익을 따지느라 정작 잃어버려선 안 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놓치곤 합니다. 한민혁 대표가 뒤늦게 서명한 백지동의서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서명은 무엇인가요? 더 늦기 전에 그들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작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사진가로서 여러분의 삶이 숫자가 아닌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깊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억의 스케치였습니다.